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클래식에서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입니다. 책을 다 읽고 혼자 너무 감격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단편소설, 그것도 동화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는 추리소설같이 어떻게 될까? 이 인물이 악당이 아닐까?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다음 장을 넘기게 되고 줄거리의 개연성이 딱딱 맞고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와 하고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묘사하는 작가의 표현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난 군중 속에서 그 광란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군중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소설 중 가장 분량이 긴 소설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를 진행되는데 그 속에서 각 인물들의 성격, 비밀스런 과거, 또 현재 본인의 처한 상황 등등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풍부해서 흥미진진하게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기요틴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가여운 아가씨와 그녀를 배려하는 칼튼, 또 성경 구절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서 여러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혁명 이후 상황들이 진정 누굴 위한 혁명이었는지 씁쓸하게 느껴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신만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역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에 처한 런던과 파리, 이 두 도시를 오가며 펼쳐지는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 제1부, 부활. 1장, 시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요. 지혜의 시절이자 어리석음의 시절이었으며 믿음의 세월이자 회의의 세월이요.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곧장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요컨대 그 시대가 현재와 어찌나 닮아 있었던지 당시에 가장 말 많은 일부 권위자들조차 선과 악, 즉 극단적인 대조만이 허락되는 세상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영국의 왕자에는 턱이 큰 왕과 얼굴이 못생긴 왕비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자에는 턱이 큰 왕과 얼굴이 어여쁜 왕비가 앉아 있었다. 이 두 나라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왕실 귀족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수정보다도 더 명쾌해 보였다. 때는 서기 1775년이었다. 영국인들은 그 좋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영적 계시를 믿었다. 최근에 조에너 사우스콧이 행복한 25번째 생일을 맞을 즈음 근위 기병대 소속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한 병사가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에 몰락이 도래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녀의 장엄한 등장을 예고했다. 바로 작년인 1858년에 유령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치고는 독창성 없이 사물을 두들겨 메시지를 전하고 간 것처럼
콕레인에 요령이 나타나 테이블을 두들겨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 후로 딱 12년이 지난 때였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영국 왕실과 국민들이 얼마 전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회로부터 받은 정세에 관한 세속적인 메시지들이 콩레인 지역의 닭들에게서 태어난 병아리들이 전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보다도 인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소식임이 밝혀졌다. 방패와 삼지창으로 상징되는 자매국인 영국보다 영적인 문제에 전반적으로 흥미가 없었던 프랑스는 지폐를 마구 찍어대고 써버리면서 거침없이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비 오는 날 약 50m 거리 밖에서 눈앞으로 지나가는 사제들의 추잡한 행렬에 예를 갖추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젊은이의 양손을 자르라고, 집게로 혀를 뽑으라고, 산채로 화형에 처하라고 선고하는 등 인도적이기 그지없는 만행을 일삼고 있었다. 고통받는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숲 깊은 곳에서는 운명이라는 산지기가 이미 점찍어둔, 그리하여 베어지고 톱으로 잘려 널빤지가 된 다음 자루와 칼이 달린 움직이는 어떤 틀, 역사상 끔찍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 될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파리 근교에서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어떤 농부들의 허름한 헛간에는 죽음이라는 농부가 대혁명 때 사형수를 옮기는 데 쓰려고 미리 따로 챙겨둔 조야한 수레가 총구석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돼지가 꿀꿀대고 닭들이 회를 치는 와중에 바로 그날의 비바람을 피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산지기와 죽음이라는 농부는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조용히 일을 했기에 그들이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의심을 조금이라도 샀다가는 무신론자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영국에는 국가로서 내세울 만한 질서와 치안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심지어 런던에서조차 흉악한 무장 강도와 노상 강도가 밤마다 활개를 쳤다. 집집마다 살림살이를 가구점 창고에 안전하게 맡기지 않은 채 시내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밤에는 노상 강도 짓을, 낮에는 장사치 노릇을 하던 작자들은 도적질하다 마주친 동료 장사꾼이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들면 대번에 머리통에 총을 갈긴 다음 말을 타고 달아났다. 역마차가 강도 7명에게 털리기도 했는데 그중 3이 경비원의 총에 죽었지만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 경비원은 나머지 4세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런 다음 강도들은 요유히 역마차를 털었다. 위대하신 런던 시장께서는 텀햄 그린 공원에서 우두커니 서서 노상 강도에게 가진 것을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강도는 수행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토록 저명하신 분을 유린했다. 런던 교도소의 죄수들이 간수들과 싸움을 해대자 위풍당당한 법은 총알을 가득 장전한 나팔총을 죄수들에게 쏘아댔다. 또 도둑들은 궁전 응접실에서 귀족들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십자가 목걸이를 벗겨갔다. 총을 든 군인들이 작물을 찾으러 세인트 자일스 거리로 진격하자 악당들이 그들에게 총을 쏘았고 군인들도 악당들에게 맞총질을 해댔지만 이 모든 일들을 유별난 사태라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자 백해무익한 존재이면서도 늘 바빴던 사형 집행이는 정신없이 불려다녔다. 이봐, 쭉 늘어서 있는 잡범들의 목을 매달게. 이봐, 화요일에 잡은 강도는 토요일에 매달자고. 이봐, 뉴게이트 교도소에 있는
12명의 죄인들의 손에 한꺼번에 낙인을 찍어야지. 이봐, 웨스트민스터 홀문에 나붙은 대자보도 불태워야지. 이봐, 오늘은 흉악한 살인자를 죽이고 내일은 농부의 아들에게 푼돈 6펜스를 빼앗은 불쌍한 좀도둑을 죽이게나.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건들이 1775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났다. 이 와중에도 운명이라는 산지기와 죽음이라는 농부는 가만 일을 했고, 턱이 큰 두 왕과 못생긴 왕비, 어여쁜 왕비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성한 권리를 함부로 휘둘렀다. 1775년은 그렇게 고귀한 이 왕족들을, 그리고 이 연대기 속 인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물들을 그들 앞에 놓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2장 역마차. 11월 말 어느 금요일 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인물 앞에 도보로가 펼쳐져 있었다. 도보로는 슈터스힐 고개를 삐걱거리며 오르는 역마차 앞에도 펼쳐져 있었다. 우리의 등장인물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역마차에서 내려 진창길을 걸어 오르고 있었다. 걷기 운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들이 질퍽이는 언덕길에서 마구를 메고 마차까지 끄는 것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벌써 3번씩이나 걸음을 멈춘 상황이었고, 게다가 한 번은 블랙힐스로 돌아가겠다고 반항하며 마차를 끌고 길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마부와 경비원은 힘을 모아 어떤 짐승에겐 이성이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동물이 제멋대로 굴지 못하게 하라는 병법서의 가르침대로 고삐와 채찍으로 말들을 다스렸다. 그러자 말들은 굴복하고 본분을 되찾았다. 말들이 고개를 쳐박고 꼬리를 부르르 떨면서 관절이 산산조각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간간히 버둥거리고 휘청거리며 질퍽한 진창길로 걸음을 내딛었다. 마부가 쉬게 하려고 워워 고함을 치며 말들을 세울 때마다 마부석 가까이에 대장말이 도저히 마차를 언덕 위까지 끌고 갈 수 없겠다는 듯 유난히 단호한 태도로 머리와 갈기털을 격렬하게 털어댔다. 말이 이렇게 요란을 떨 때마다 한 승객은 예민해서 그런지 흠칫 놀라며 심란해했다. 땅이 꺼진 곳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안개가 깃들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악령처럼 을씨년스럽게 언덕 위에서 서성댔다. 끈끈하면서도 몹시 차가운 안개가 불결한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 잔물결을 일으키며 천천히 허공을 떠다니다가 다른 안개를 만나면 뒤덮어 버렸다. 안개의 움직임과 몇 미터 거리의 길바닥 말고는 마차의 불빛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지독한 안개였다. 말들이 기운을 내느라 안개 속에서 콧김을 내뿜고 있어서 그 안개를 모두 말들이 뿜어낸 것 같았다. 우리의 등장인물 외에도 승객 2명이 마차 옆에서 터벅터벅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셋 다 얼굴과 귀를 꽁꽁 싸매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겉모습만으로는 다른 2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셋 다 육체의 눈은 물론 마음의 눈까지 되도록 많이 싸매서 동행자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당시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도적 혹은 도적대와 한패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짧은 자기소개만으로 신뢰감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도적대와 한패인 놈들에 관해 말하자면 모든 여인숙과 선술집 안에 주인에서부터 가장 미천하고 별 특징 없는 마구간 지기에 이르기까지 도목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다. 1775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역마차의 경비원이 역마차 뒤편에 자기 자리에 선 채로 발을 구르며
앞에 있는 무기 상자를 한 눈과 한 손으로 지키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기 상자의 맨 아래에는 단검이, 그 위에는 장전한 대형 권총 17자루가, 그리고 맨 위에는 장전한 나팔총 1자루가 들어있었다. 도보행 역마차의 분위기는 늘 그렇듯이 정감이 넘쳐서 경비원은 승객들을 의심하고 승객들은 경비원을, 그리고 서로를 의심했다. 모두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심했고 마부는 말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야말로 양심적으로 말해서 이런 노정을 견뎌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성경을 걸고서라도 맹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워워. 자, 이제 한 번만 더 힘을 쓰면 정상이다. 젠장, 겨우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리 말썽이니 원. 이봐 줘. 마부가 말했다. 왜 그러나? 경비원이 대답했다. 지금 몇 시쯤인지 알아줘? 11시 10분일세. 짜증난 마부가 불쑥 소리쳤다. 내가 미쳐. 그런데도 아직 슈터스 언덕에도 못 올랐단 말이지? 이랴, 어서 움직여. 말을 듣지 않던 대장말이 채찍질에 반항하기를 그만두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자 나머지 3마리 말들도 뒤를 따랐다. 다시 한번 도보행 역마차가 옆에서 장화를 신고 걸음을 옮기는 승객들과 함께 힘겹게 언덕을 올랐다. 그들은 마부가 마차를 세우면 함께 멈췄고 마차 옆에서 계속 행동을 같이 했다. 셋 중 누구라도 다른 2사람에게 조금만 앞서서 안개와 어둠 속으로 걸어가자고 했다면 그는 노상 강도라는 의심을 사서 금방이라도 총에 맞았을 것이다. 말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역마차를 언덕 꼭대기로 끌어올렸다. 말들이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동안 경비원이 마차에서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를 고정한 다음 문을 열고 승객들을 태우려 할 때였다. 이봐 줘. 마부가 마부석에서 내려다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왜 그래 톰? 2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말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단 말일세 줘. 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단 말이겠지 톰. 경비원이 몸을 돌리며 잡고 있던 문고리를 놓고 잽싸게 자기 자리로 올라갔다. 승객 여러분, 왕명이니 어서 숨으시오. 경비원이 이렇게 서둘러 지시하면서 나팔총에 공이치기를 당겨 공격 자세를 취했다. 우리의 등장인물이 마차에 오르려고 계단에 서 있었다. 다른 2 승객도 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마차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의 몸은 절반은 마차 안에, 절반은 마차 밖에 걸쳐 있었고 다른 2 승객은 아직 그 아래 길바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마부와 경비원을 번갈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마부가 뒤를 돌아보자 경비원도 뒤를 돌아보았고 심지어 고집불통 대장말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고분고분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삐걱거리며 움직이던 마차의 소리가 멎자 주위가 고요해졌고 거기에 밤의 적막함까지 스며들어 쥐죽은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말들이 숨을 헛떡이는 통에 마차가 흥분한 듯 흔들거렸다. 승객들의 심장이 귀에 들릴 듯이 쿵쾅거렸다. 순간적인 침묵 안에 숨통이 조여오는 그 느낌,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 모습, 기다림으로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 달리는 소리가 격렬하고 빠르게 언덕 위로 올라왔다. 경비원이 있는 힘껏 외쳤다. 이봐 거기, 멈춰, 발포하겠다.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멎더니 안개 속에서 첨벙대며 당황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마차 도보행 역마차요?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내 놈 정체가 뭐냐? 경비원이 받아쳤다. 도보행 역마차 맞수? 그걸 왜 알려고 들지? 맞는다면 승객을 찾고 있수. 어떤 승객? 자비스 로리씨요. 우리의 등장인물이 자기 이름이라고 바로 대답했다. 경비원, 마부, 나머지 2 승객이 수상하다는 듯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경비원이 안개 속에서 외쳤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총을 쏘는 실수를 하게 되면 평생 되돌릴 수 없을 테니까. 롤이라는 승객과 직접 얘기해라. 무슨 일이요? 누가 날 찼소? 제리, 자넨가? 승객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놈이 제리라면 제리라는 놈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제리라. 내가 좋아하기엔 목소리가 좀 거칠군. 경비원이 속으로 투덜댔다. 그렇습니다, 루리 씨. 뭐 때문에 그러나? 저쪽 TN 컴퍼니에서 로리 씨께 빨리 편지를 전하라고 해서요. 경비원, 내가 아는 심부름꾼이요. 로리가 길에 내려서며 말했다. 다른 두 승객은 깍듯하다 못해 재빠르게 길을 터주고는 곧장 마차에 올라 문을 닫고 창문을 올렸다. 가까이 불러오든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 경비원이 혼잣말인 양 툴툴거렸다. 그러면야 다행이지만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봐 거기! 나 여기 있수다. 제리가 아까보다 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게. 내 말 들리나? 안장에 권총집을 걸어놓았다면 그쪽으로 손을 뻗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총알을 만지기만 하면 사고를 치는 인사거든. 자, 이제 드러내봐. 말과 말 탄 사람이 회오리 치는 안개를 뚫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승객이 서 있는 역마차 옆으로 다가왔다. 말을 탄 심부름꾼은 몸을 숙인 채 경비원에게 눈길을 한 번 준 다음 승객에게 작게 접힌 편지를 내밀었다. 심부름꾼과 갈색 말은 둘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경비원, 승객이 업무상 비밀이라도 터놓듯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른손으로 나팔총의 개머리판을 왼손으로 총신을 받쳐들고 있던 경비원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심부름꾼을 바라보며 짤막하게 대답했다. 예, 손님. 염려할 것 없소. 나는 텔슨 은행에 다닌다오. 런던에 있는 텔슨 은행이야 알 테고 나는 업무를 보러 파리에 가는 길이오. 그런데 술값으로 한 25센트 정도 내어줄 테니 이 편지 좀 읽어봐도 되겠소? 지체되지만 않는다면요, 손님. 그는 마차 옆쪽에 달린 등불빛 아래서 편지를 펼쳐 읽었다. 처음에 눈으로 읽어보고는 이내 큰 소리로 읽었다. 도보에서 아가씨를 기다리시오. 경비원, 보다시피 아주 짧은 내용이요. 제리, 가서 내 대답을 전하게. 부활했다라고. 제리가 안장에 앉은 채 흠칫 놀라며 완전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별 희한한 대답이 다 있군요. 그렇게만 전하면 내가 전가를 받았다는 걸 그쪽에서도 알 걸세. 답장을 쓴 거나 다름없으니 밤길 조심해서 부지런히 가게나. 이렇게 말하며 승객은 마차의 문을 열고 올라탔다. 재빠르게 시계와 지갑을 장화 속에 숨겨둔 두 승객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보통 그러하듯 잠든 척하고 있었다. 자칫 다른 행동을 하다가 빠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고자 할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부터 더욱 농밀해진 안개의 회오리에 휩싸인 채 마차가 다시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비원은 곧바로 나팔총을 무기상자에 집어넣으며 안에 든 내용물과 허리에 찬 보조용 권총을 확인하고 좌석 밑에 둔 더 작은 상자를 살펴보았다. 그 상자에는 대장장이용 연장 몇 개와 불 붙이는 회 2자루, 부식깃 한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둔 까닭에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마차의 등불이 바람이나 폭풍 후에 꺼지더라도 마차 안에서 부싯돌과 쇠 꼬챙이로 쉽고 안전하게, 그것도 운 좋으면 5분 안에 지푸라기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톰, 지붕 저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나 조? 자네도 아까 그 편지 내용 들었지? 그랬지. 뭔 소린지 자넨 알겠던가 톰? 전혀 모르겠던데 조? 피차 일반이구먼. 나도 그렇다네. 경비원이 흥얼거렸다. 안개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제리는 말에서 내려
지친 말을 쉬게 하는 동안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고 모자챙에서 2리터는 좋게 됨직한 물을 짜냈다. 그런 다음 물이 잔뜩 튄 팔에 굴레를 걸고 서 있다가 역마차의 바퀴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밤의 정적이 다시 내려앉고 나서야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다. 템플바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왔으니 아줌마, 평지에 내려서기 전까지 내가 아줌마의 네 다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목소리가 걸걸한 심부름꾼이 앞말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활했다라니. 참 별스러운 대답도 있지. 너한테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어. 제리, 너 말이야, 제리. 부활하는 게 유행이 된다면 넌 공경에 처하고 말 거라고, 제리. 3장. 밤그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심오한 비밀과 신비를 간직한 존재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밤에 대도시에 가면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다. 어둠 속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저 집들은 저마다 다른 비밀을 품고 있겠지. 집집마다 있는 여러 개의 방들도 모두 제각각 비밀을 품고 있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심장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만큼 비밀스러운 존재들이다. 끔찍한 일들, 죽음도 이렇지 않을까? 죽음에 이르면 더 이상 아끼던 책에 책장을 넘길 수도 없고 그 책을 조만간 끝까지 읽을 것이라는 희망을 헛되이 품을 수도 없다. 빛이 비치는 찰나에 시선을 사로잡았던 보물과 물건들이 가라앉아 묻혀있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속도 더 이상은 들여다볼 수 없다. 한쪽밖에 읽지 못한 스프링이 달린 그 책은 영원히 그렇게 덮여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성이던 물가가 있는 그리고 수면 위에 빛이 반짝이던 그 물은 꽁꽁 언 채 영원히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친구도 죽고 이웃도 죽고 영혼을 바쳐 사랑한 여인도 죽는다. 죽음이란 개개인이 언제나 품고 있는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는 비밀을 가혹하게도 영원히 굳혀버리는 것이다.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지나쳐 다니는 도시의 묘지 아무 곳에나 잠들어 있는 이들이 살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끼리 서로를 비밀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더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닐까? 비밀로 말하자면 타고나는 것이지 세습되는 것이 아니어서 말 위에 올라탄 심부름꾼도 왕이나 나라의 재상 혹은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못지않게 비밀을 품고 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낡은 역마차에 비좁은 공간 속에 갇혀있는 승객 3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치 6마리 아니 60마리의 말이 끄는 커다란 마차에 각기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나라 하나만큼이나 되는 옆사람과의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존재들이었다. 심부름꾼은 말을 타고 느긋하게 돌아오다가 한 장 걸치려고 단골 술집에 들렸지만 비밀을 드러나지 않겠다는 듯 눈 위까지 비스듬하게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차림새와 걸맞게 그의 두 눈은 겉보기에 검은색을 띠었지만 깊이가 없었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뭔가 들키기라도 할 것처럼 양미간이 몹시 좋았다. 그의 두 눈은 삼각형 잿더리처럼 생긴 낡은 모자 아래로 그리고 얼굴과 목을 칭칭 감고도 거의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큰 머플러 위로 위협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술집에 앉아서 그는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이키는 동안에만 잠깐씩 왼손으로 머플러를 걷어 올렸다가 이내 다시 머플러를 여몄다. 아냐, 제리 아니라고. 심부름꾼은 말을 타고 오는 내내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제리, 좋을 게 없다니까? 제리, 넌 정직한 장사꾼이야. 그건 내가 아는 장사랑 상관없는 일이야. 부활이라니 술에 취해 있었던 게 분명해. 로리의 답변 때문에 어찌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지 몇 번이나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는 듬성듬성 벗어진 정수리 부분만 빼고 머리 전체에 뻣뻣한 흑발이 삐죽삐죽 나 있었고 넓적하고 커다란 코 언저리에도 비슷한 털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에 난 머리카락이라기보다는 바깥쪽으로 튼튼하게 못을 박아놓은 대장장이의 작품 같아서 아무리 등짚고 뛰어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손사래를 칠 만큼 위험해 보였다. 심부름꾼은 로리의 대답을 가지고 텔슨 은행으로 가고 있었다. 그가 템플바 옆에 위치한 텔슨 은행 문 앞 경비실에 있는 야간 경비원에게 그 대답을 전하면 경비원이 은행 내부의 높으신 분에게 그 말을 전할 것이다. 돌아가는 내내 자신을 뒤따라오는 방그림자가 그의 눈에는 그 대답 속에 담긴 메시지같이 으스스했다. 그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말의 눈에도 방그림자가 마음속에 숨겨둔 걱정거리 같았나 보다. 그림자만 보면 움찔하는 것으로 보아 걱정거리가 꽤 많은 모양이었다. 몇 시쯤일까? 역마차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남자 3명을 태운 채 느릿느릿, 삐걱삐걱, 덜컹덜컹, 기우뚱기우뚱, 지루한 길을 가고 있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잠겨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들의 눈에도 밤그림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역마차 안에서 텔슨 은행의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은행원 승객은 마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때 구속으로 쏠리거나 옆 사람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매당 가죽끈에 한 팔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가 제자리에서 눈을 반쯤 감고 졸고 있을 때 흐릿한 마차 불빛이 자그마한 창문으로 비쳐들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승객의 거대한 짐꾸러미를 은행 삼아 바쁘게 은행 업무를 보는 꿈을 꾸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마차 소리가 짤랑대는 동전 소리로 들렸다. 마차 안에서 그가 5분 동안 지급한 어음의 액수가 실제로 5분 동안 텔슨 은행이 모든 국내외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보다 3배나 많았다. 그러더니 그의 눈앞에 귀중품과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텔슨 은행의 튼튼한 지하금고가 늘 알고 있던 모습처럼 로리는 그 금고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다. 활짝 문을 연 채 나타났다. 그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와 희미하게 흔들거리는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지난번 봤을 때와 똑같이 안전하고 튼튼한지 견고하고 무사한지 확인했다. 그는 거의 내내 은행에 있었고 줄곧 마차 안에 있었는데도 아편에 취해도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흘러다니는 광경이 또 하나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파내려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수한 얼굴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인지 밤그림자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모두가 45살쯤 된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얼굴에 띄고 있는 표정과 그들이 뿜어내는 송장 같은 분위기가 저마다 달랐다. 하나의 얼굴에 자부심, 경멸, 반항심, 아집, 비굴함, 비애가 차례로 떠올랐다. 볼이 푹 꺼진 얼굴, 창백한 안색, 삐쩍 고른 손과 골격, 모두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얼굴이었고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어 있었다. 승객은 졸면서 이 유령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얼마나 묻혀 있었습니까? 늘 같은 대답이었다. 18년이 다 되어간다오. 누군가 무덤에서 꺼내줄 거라는 희망은 모두 버렸습니까? 오래전에요. 부활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살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소. 따님을 데려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서 만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번 달랐고 뒤죽박죽이었다. 어떤 때는 잠깐만 그렇게 빨리 그 애를 만나다가는 난 죽고 말 거요 라며 끝장난 듯 대답했다. 어떤 때는 애처롭게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날 그 애에게 데려다 줘요라고 했다. 어떤 때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며 난 그런 여자 몰라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려 라고 했다. 이런 가상의 대화를 나눈 다음 승객은 환상 속에서 이 가련한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땅을 파내고 파내고 또 파냈다. 처음에는 삽으로, 이내 커다란 열쇠로, 그러다가 두 손으로 땅을 파냈다. 마침내 흙 묻은 얼굴과 머리를 다 파내자 그는 벼랑간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 그러면 승객은 정신이 들어서 창문을 내리고 뺨으로 현실 속의 안개와 비를 느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안개와 비, 램프에서 뿜어져 나와 떠다니는 빛의 조각, 꿈틀꿈틀 뒤쪽으로 물러나는 산 울타리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마차 밖에 밤 그림자가 마차 안의 밤 그림자 무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템플바 옆에 위치한 실제 은행 건물, 전날 처리했던 실제 업무, 실제 금고, 자신이 받은 실제 속달 편지, 자신이 보낸 실제 답장,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 것들 사이로 유령 같은 그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얼마나 묻혀 있었습니까? 18년이 다 되어 간다오. 살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소. 파내고 파내고 파내고. 그는 다른 두 승객 중 한 명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몸짓으로 창문 좀 닫으라고 나무랄 때까지 계속 땅을 파냈다. 그는 가죽끈에 몸을 흔들리지 않게 팔을 걸고서 잠든 두 승객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고 있었는데 정신이 까무룩 흐려지면서 두 사람은 은행과 무덤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묻혀 있었습니까? 18년이 다 되어간다오. 누군가 무덤에서 꺼내줄 거라는 희망은 모두 버렸습니까? 오래전에요. 이런 말들이 방금 막 들은 것처럼, 실제로 들은 것처럼 또렷하게 귓전에서 맴돌았다. 피곤한 승객이 날이 밝아 정신을 차리고 밤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말이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갈아놓은 밭지랑이 보였는데 거기서 쟁기가 간밤에 말들에게서 벗겨놓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너머로 아직 나무에 붙은 채 타는 듯이 빨갛게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잎사귀들이 우거진 관목숲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땅은 차고 습했지만 하늘은 청명했고 태양은 눈부시고 잔잔하고 아름답게 떠올랐다. 태양을 바라보며 승객이 말했다. 18년이라니요. 자애로운 주님이시여. 18년 동안이나 산채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니요.